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한국을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류와 K-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것까지 한류의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역수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마크 헬리슨이다. 여러 종교와 문화에 대해 글을 써왔지만 최근 내가 찾은 한국의 불교는 그 어떤 문화보다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다. 이방인으로서 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나라의 종교적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 인근의 유명한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오래된 문화유산을 취재하는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살아있는 불교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찰은 고요함 속에서도 생기 있었다. 조용한 산 속에 자리한 그곳에는 나이든 수행자들 뿐 아니라 놀랍게도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335 모여 명상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불 시간이나 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었다. 무거운 경전 대신 가벼운 웹툰 형식의 불경 해설을 들여다보는 젊은 커플도 있었고 SNS에 올릴 템플스테이 인증샷을 찍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토록 전통적인 종교가 이토록 젊고 생기 있게 진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풍경은 다른 나라의 절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절이 여전히 엄숙함과 신성함, 그리고 나이든 신자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한국의 절은 마치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처럼 열려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불교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들이고 있는 모습은 놀라웠다. 절은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일상의 쉼터이자 감정을 정돈하는 장소가 되고 있었다. 불교가 이렇게나 대중화되고 젊은 세대와 호흡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그 해답은 류진 스님으로 알려진 윤성호 스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불교 수행자이지만 동시에 MZ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사찰 내 작은 강의실에서였다. 그는 편안한 법복을 입고 최신 아이돌 그룹의 언어와 밈을 인용해 연애, 직장생활,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젊은 청중들은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윤성호 스님은 내게 말했다. 불교는 원래 대중적이었어요. 부처님도 귀족만 상대한 게 아니라 거리의 사람들, 외로운 이들과 함께했죠.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죠. 지금은 유튜브로 설법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해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다. 사찰의 문화는 실제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불교는 이제 단지 종교가 아니라 쉼과 자기 발견,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는 절로 연애한다는 프로그램이었다. 연애라는 단어는 불교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한국의 절에서는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마음을 여는 법,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는 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 그런 연애는 분명 종교적인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었다. 한 커플은 내게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엔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였는데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맞추고 아침마다 예불을 같이 했죠. 그게 어느새 마음을 열게 했어요. 사랑도 수행이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변화는 사찰 내부에서의 문화적 실험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몇몇 사찰에서는 스님 랩 대회라는 신선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이 대회는 단지 장난스러운 행사가 아니다.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수행 경험, 인생의 통찰, 그리고 불교적 메시지를 랩이라는 현대적 형식을 통해 풀어내는 실험이자 표현의 장이었다. 어떤 스님은 수행 중 마주친 고통과 극복을 라임에 실어 노래했고 또 어떤 이는 자비와 무소유의 철학을 비트 위에 얹어 큰 박수를 받았다. 젊은 대중은 열광했고 그것은 불교가 다시금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음식에서도 한국 불교의 대중화는 이어지고 있었다. 정광스님, 그는 사찰 음식의 대가로 잘 알려진 인물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식단을 넘어 생명과 자연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그 자체였다. 나는 정광스님이 운영하는 사찰 음식 체험관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반찬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졌고 음식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광스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음식은 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조용히 씹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는 절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조계종, 천태종, 다양한 불교 종파들이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고 고요하지만 강한 울림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한 스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나이 든 이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도 직장인도 아기를 아는 부모도 옵니다. 우리는 이들이 여기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불교는 살아 있었다. 그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삶의 방식이었다. 명상을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공감하며 인생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껴안는 방식. 뉴진스 님처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종교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할 줄 아는 사람들 덕분에 불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하고 있었다. 사찰을 떠나는 마지막 날, 나는 법당 앞에 앉아 조용히 종소리를 들었다. 그 울림은 1000년 전의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 지금 여기 이 시대를 향한 것이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오래되었지만 너무나 현대적인 한국 불교. 그것은 단지 종교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철학이었다. 나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다. 한국 불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동반자다. 그것은 더 이상 수행자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누구든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절의 종소리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한국 불교가 가진 진짜 힘이다. 이 땅의 절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남았다. 나는 다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